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GDP를 넘어섰습니다.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뉴스에 안심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금리 인하는 희망이 아니라 경제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오늘은 왜 모두가 이 달콤한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계실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한국은행도 그 뒤를 따르고 있죠. 뉴스에서는 희망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사실 경제가 너무 약해져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경제라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교과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늘리고 개인들은 대출 부담이 줄어서 소비를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과거에는 이 공식이 통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리를 내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짊어진 빚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100kg짜리 짐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1kg을 빼줬다고 해서 갑자기 가벼워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99kg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원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DSR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금리가 낮아져도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금리만 내려가면 대출 받아서 집 사고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죠. 보통은 경기가 나쁘면 물가도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요. 그런데 마트에 가보면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고 외식 한 번 하려면 몇만 원은 기본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현실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마구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더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더라도 아주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자체가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물건을 팔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을 수출하면서 돈을 벌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경쟁자가 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의 품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가격은 더 싸거든요.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까지 겹쳤습니다.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면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혁신도 줄어들거든요. 결국 금리 인하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미 병든 몸에 진통제를 놔봤자 병 자체가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통증을 잠시 덜어줄 뿐이죠. 지금 우리 경제가 필요한 건 진통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저성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살펴볼까요? 경제 성장률 1%, 이 숫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셔야 합니다. 성장률 1%라는 건 단순히 경제가 천천히 성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는 의미죠. 경제를 케이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가 계속 커지면 모두의 몫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크가 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의 몫이 늘어나려면 다른 누군가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가 이기면 누군가는 반드시 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월급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몇 년째 월급이 거의 안 오르고 있습니다. 올라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실질 임금입니다. 물가 상승분을 빼고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으로 환산한 임금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월급이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30만 원이 됐습니다. 10% 올랐네요. 그런데 물가가 15%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상으로는 월급이 올랐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카트가 점점 비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시장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비용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비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인건비입니다. 정규직 채용은 점점 줄어들고 계약직이나 임시직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조조정이죠. 뉴스에서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던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과거에는 열심히만 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그 사다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는 구조가 굳어지는 거죠. 한번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 역시 잘못된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부동산은 계속 올랐죠.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계속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생겼습니다. 집을 사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부모님 세대는 이 방식으로 재산을 모았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추고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드는데 집값이 오를 리가 없잖아요. 이건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입니다. 물론 서울, 강남 같은 핵심 지역은 버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팔려고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 집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때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높은 금리에 이자를 내느라 허덕이다가 집값까지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집값은 오르지 않으니 팔 수도 없는 상황이죠. 금리가 내리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대출 규제는 여전하고 집을 살 젊은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땅을 샀죠. 그런데 어느 순간 거품이 터졌습니다. 거품이란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후 일본의 집값은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집이 더 이상 재산을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사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부동산이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에 전 재산을 걸었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전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자산을 얼마나 모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10억을 모으면 부자, 100억을 모으면 큰 부자, 이런 식이었죠. 사람들은 어떻게든 목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 자산을 불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핵심은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이 얼마나 크냐보다 매달 얼마가 꾸준히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오아시스를 찾아 헤맸습니다. 한번 발견하면 대박이었죠. 하지만 이제 오아시스는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우리는 스스로 우물을 파야 합니다. 비록 물줄기는 약할지라도 끊기지 않는 샘물을 확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아파트를 조금씩 팔아서 생활비를 써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자산은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매달 3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어떨까요? 자산이 적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한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물가 상승을 버틸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죠. 더 좋은 건 내 수입도 물가에 맞춰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둘째,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집값이 떨어져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 거죠. 셋째,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앞으로의 생활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이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산을 불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 변화를 빨리 깨달은 사람만이 앞으로의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흐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현금 흐름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월급이죠. 그런데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졌고 월급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몸값을 높여야 하죠.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가면 큰일 난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고 연봉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거든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고 인재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퇴근 후나 주말 시간을 쪼개서라도 공부해야 하죠. 유튜브에도 무료 강의가 넘쳐나니까 핑계를 댈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입원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의 직업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언제 회사가 어려워질지, 언제 내 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니까요. 월급 외에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처음에는 수입이 적을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수입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물가가 5% 오르면 내 몸값은 10% 올리겠다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물가 상승보다 더 빠르게 나의 가치를 높여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좋은 소식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은 이미 뒤처지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수입을 늘리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격적인 투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집을 사서 값이 오르면 파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자산 가격이 예전처럼 쑥쑥 오르지 않는 시대에 이 방법은 위험합니다.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찰 수 있거든요. 대신 주목해야 할 것이 배당주의입니다. 배당이란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배당주는 이 배당금을 꾸준히 주는 회사의 주식이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회사가 돈을 벌면 배당금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꾸준히 흘러드는 수입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도 꼭 사야 하는 물건을 파는 회사들이 좋습니다. 식품, 음료, 생활용품 같은 걸 파는 회사들이죠. 또 전기, 가스, 통신 같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안정적으로 돈을 법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밥은 먹고 전기는 써야 하니까요. 달러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죠.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달러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월급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달러로 바꿔두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 것만큼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빚을 정리하는 겁니다. 특히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처럼 이자가 높은 빚은 가장 먼저 갚아야 합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쓰는 돈을 점검해 보세요. 안 쓰는 구독 서비스, 습관처럼 사는 커피, 있어 보이려고 하는 소비들을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입을 늘리고 안전하게 투자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해야 합니다. 한두 가지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힘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수입을 늘리고 그 돈을 안전하게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자산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늘면 투자할 돈이 생깁니다. 투자 수익이 쌓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지출을 줄이면 그만큼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만 다가오는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통하던 방법들이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이죠.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기회는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남들이 불안해하며 멈춰 있을 때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하고 쓰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이 힘든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정부나 회사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금리 인하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은 틀렸습니다.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 경기가 곧 살아날 거라는 희망도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달콤한 뉴스에 속아왔던 겁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좋은 소식만 기다리며 멈춰 있을 건가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치열하게 준비할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움직이는 사람만이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리 인하라는 희망적인 헤드라인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지키는 투자를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가 생존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성장 시대에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이 다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한 발 앞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